미친 할망구! 하여튼 엄살은! 넌 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2025년 3월 15일 새벽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남편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채로 49년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49년간 살림을 해온 박명순, 70입니다. 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저를 꼭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5시 주방 창문 너머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손잡이에 남은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멈추고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 경첩이 삐걱거렸고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어요. 남편 제철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벗는 소리, 외투를 벗어 거리에 거는 소리,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고 묵직한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김치가 왜 이래 제철이 냉장고 앞에서 반찬통을 들어 올리며 툭 던진 말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심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톤이었죠. 어제 담갔어요. 아직 익지 않았나 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철은 반찬통을 냉장고에 도로 밀어넣고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훑어봤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물 끓였어? 네, 보온병에 담아뒀어요. 제철은 대답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곧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보온병 손잡이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식탁 위에 영수증 몇 장이 흩어져 있었어요. 어젯밤 제철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들이었죠. 저는 습관처럼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주차요금 영수증, 그리고 한 장의 숙박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느 모텔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영수증을 다시 내려놓았고 보온병에서 김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바닥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도 물은 끓었고 나는 식었구나.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보온병의 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 영수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다른 영수증들과 함께요. 49년 동안 모아온 영수증 묶음 사이로 오늘의 것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안방에서는 제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이웃집 창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릇을 닦고 물을 털어내고 선반에 올려놓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식탁 위 영수증 묶음에 찍힌 여관 상호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수증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 방화보건소 2층 엑스레이 실압 의자는 딱딱했어요. 차가운 플라스틱이 허벅지에 닿았고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박명수님 들어오세요. 방사선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장비가 가슴 앞에 놓였고 숨 참으세요 하는 말과 함께 기계음이 짧게 울렸어요. 3분 뒤 진료실 책상 너머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필름 위로 갈비뼈의 하얀 선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중 왼쪽 5번째 갈비뼈에 가느다란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금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펜으로 필름을 가리켰어요. 검은 배경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지만 통증은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대문턱에 걸려 넘어졌어요. 대답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연습한 적 없는데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2주 정도 안정을 취하세요. 그리고 혹시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만 바닥에 울렸어요. 대문턱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야. 혼잣말이 속으로 흘렀습니다. 사흘 전 2025년 3월 15일 저녁 8시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철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말했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몸 상하실까 봐요. 제철이 신발끈을 묶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어. 참견하지 마.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철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얘기할 거 없어. 비켜. 저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49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철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밀었어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현관 신발장 모서리에 옆구리가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갈비뼈를 타고 퍼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제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옆구리를 감쌌어요. 숨을 쉴 때마다 찌릿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신발장 모서리에는 제 손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구리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철이 저를 밀쳤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9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는데 보건소 약국에서 진통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 중순의 바람이 뺨을 스쳤고 하늘은 흐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고 아파트 단지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철은 없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었고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들과 통장, 그리고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어요. 1976년 6월 12일 빛바랜 도장과 서명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49년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촉감이 손가락에 남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오래된 통장과 혼인신고서, 사본이 촉감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종이들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오전 9시 30분 방화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 앞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든 대기표는 17번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어요. 저는 가방 안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떤 민원이세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부탁드려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고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2분쯤 지나 2장의 서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1,400원입니다. 지폐를 건네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버스를 타고 강서구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건물 6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고 법률상담실이라는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크를 2번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작은 상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너머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짧은 머리,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이서윤 변호사예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자 딱딱한 쿠션이 엉덩이를 눌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 그리고 형광펜 몇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9년입니다. 자녀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눈빛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괜찮아요. 진단서만으로도 증거는 됩니다. 다른 증거는 있으세요? 저는 영수증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숙박 영수증, 주차요금 영수증,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봤어요. 형광펜으로 날짜와 장소를 표시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런 영수증이 더 있으세요? 내 집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요? 49년치요. 이서윤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증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록이면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49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남편 명의예요. 통장도 남편 이름이고요. 명의가 남편이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부인께서 가사노동을 하셨다면 그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선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보험, 차량, 빚까지 전부요. 가능하세요? 해볼게요. 그리고 남편분의 폭력이나 외도 증거가 더 있으면 챙겨오세요. 사진, 문자, 통화 내역, 이웃 증언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준비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가방 안명함을 만졌어요. 매끈한 종이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고 아파트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낡은 수첩이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 1976년 여름, 결혼 직후에 적은 메모였어요. 잉크가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통장 끝장에 적힌 메모. 집은 사람이 사는 곳. 49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난 지 이틀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오후 2시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양복 넥타이가 약간 풀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다고 하셔서요. 앉아 얘기 좀 하자. 진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유리잔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려고 해.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어요. 뭐라고요? 이혼하려고 해. 더 이상 못 살겠어. 진우가 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49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가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아빠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넸어요. 진우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아빠가요? 밀쳤어. 현관에서 진우가 진단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회사 일도 그렇고 회사 일 때문에 사람을 밀쳐도 돼? 그게 아니라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영수증 몇 장을 더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봐. 숙박 영수증이야. 너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 날들이야. 진우가 영수증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49년 동안 이런 거 참아왔어. 이제는 못해. 나도 사람이야.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 미정과 손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주방으로 걸어오며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도 앉아 서연이도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14살 손녀의 눈빛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헤어지려고 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미정이 진우를 봤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변호사도 만났어. 미정이 식탁 위 서류들을 봤어요. 진단서와 영수증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응. 미정이 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여보, 이거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 진우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미정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괜찮아.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체면? 내 몸이 먼저야? 아니면 내 아버지 체면이 먼저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이 진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지금 체면 얘기할 때예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그렇지만 이혼까지 가야 하나. 진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며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연이도 할머니 편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정이. 서연이.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응, 이미 결심했어. 진우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눈빛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철이었습니다. 집 나가면 빈손이야. 짧은 문자 한 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제철에게서 온 문자. 집 나가면 빈손이야. 49년의 무게가 이 한 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제철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오후 6시 40분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이 놓였어요. 밥 두 그릇이 김을 뿜었고 숟가락이 그릇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제철이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는 소리, 외투를 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밥 먹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철이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봤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늦게 차렸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제철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철이 국을 떠먹다가 저를 봤어요. 친구들 만나느라 매일요? 그래, 왜? 걱정돼서요. 몸 상하실까봐. 제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탁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니까. 참견이 아니에요. 저도 알 권리 있어요. 부부잖아요. 제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술선이 굳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럴래? 뭐요?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그러는 거.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얘기 좀 해요. 제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밥이나 먹어 앉으세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제철이 멈춰섰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뭐? 앉으세요. 우리 얘기해야 해요. 저는 가만히 제철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철이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요즘 어디 가세요? 진짜로 친구 만난다니까. 어느 친구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제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이 식탁을 쳤고 그릇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제 손이 가방으로 갔어요. 지퍼를 열고 안에서 영수증 몇 장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제철의 눈이 영수증으로 향했어요.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잃어버린 영수증이에요. 숙박 영수증도 있고 주차 영수증도 있어요. 제철이 영수증을 낚아챘어요.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 물건 뒤지지 마. 당신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돈으로 쓴 거예요. 가족 돈? 내가 번 돈이야. 49년 동안 제가 살림한 것도 돈이에요. 당신 혼자 번 게 아니에요. 제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졌고 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제철이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 밥그릇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다음엔 녹음해야지.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식탁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뭘 준비해야 하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변호사 이서윤이 말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목록, 증거자료, 이웃 증언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갔어요. 장롱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통장 사본,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보험증서, 그리고 49년 동안 모아온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쳤어요.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오래된 잉크 자국이 손끝에 묻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어. 흰 봉투를 꺼내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진단서, 영수증,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하나씩 봉투에 넣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제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흰 봉투 진단서, 통화 녹취 요약, 재산 목록, 이제 이것들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9일 오전 10시 이서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어요.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서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진단서 49년치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형광펜으로 날짜와 금액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산분할 청구할 때 강력한 근거가 돼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해요?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우선 조정부터 시도하는 게 절차예요. 이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서류 양식을 꺼냈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제가 법원에 제출할게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박명순 49년 만에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분한테 통지 가는 거 아시죠? 법원에서 조정 기일 잡히면 양쪽 다 출석해야 해요. 네, 알아요. 남편분이 화내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조정 기일은 보통 2주에서 3주 뒤에요. 통지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나야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서연이 학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같이 갈게요. 1시간 뒤, 집 근처 카페에서 미정과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서연아, 우리 공주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저는 미정을 봤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기 가서 음료수 골라 할머니랑. 엄마가 잠깐 얘기할게. 서연이 카운터로 갔어요. 저는 미정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조정 신청했어. 곧 법원에서 통지 올 거야. 미정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직접 말해야지 피할 수 없어.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요. 어머니 이게 뭐야? 지난주 목요일 시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던 날이요. 우리 집 현관 CCTV가 복도까지 찍혀요. 그날 백업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미정아 시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증거 필요하시면 쓰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어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뭐 골랐어? 딸기 스무디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음료수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고 서연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철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제철의 이름을 검색하고 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철 씨,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입니다. 조정 신청했습니다. 출석하세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49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 이름을 석자로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빠도 아닌 제철 씨.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어두워졌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철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철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문자 봤어. 네, 무슨 짓이야.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법원에 나를 불러? 당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이제 법으로 얘기해요. 제철이 한 발 다가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이러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해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제철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탁자 위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제철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저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철의 눈빛이 흔들리고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이 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원 통지서가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전 등기우편 한 통이 집으로 왔어요. 하얀 봉투에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어요. 조정기일 통지서였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층 제2조정실 제철에게도 같은 통지서가 갔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이서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통지서 받았어요. 네, 예상했어요. 당일에 제가 동행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가슴 한쪽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제철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았어. 제철이 봉투를 식탁에 던졌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법원 통지서였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정말 법원까지 갈 거야? 당연하죠. 제철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49년 동안 너 먹여 살렸잖아.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같이 산 거예요. 제가 살림하고 당신이 돈 번 거예요. 살림이 뭐가 대단하다고. 제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단해요. 49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집 지킨 게 대단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아내가 할 일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노동이에요. 그것도 돈으로 환산돼요. 제철이 비웃었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으로 환산? 웃기고 있네. 내가 번 돈이 전부야. 너는 한 푼도 안 벌었어. 그럼 49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뭐예요? 공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내 방이야. 마음대로 못 가? 제철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 문 앞에 섰어요. 뭐 하세요? 내 돈 챙기는 거야. 너한테 빼앗길 수 없어. 제철이 서랍에서 통장 몇 건을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두 사람 통장이에요. 가져가면 안 돼요. 내 명의야, 내 거야. 저는 제철의 팔을 잡았어요. 제철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그 통장들, 사진 다 찍었어요. 번호도 다 알아요.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제철의 손이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사진 찍어뒀어요. 잔액도 다 기록했고요. 변호사한테 줬어요. 제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뭘 한 거야?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재산 목록 다 정리했어요. 숨긴 통장도 찾았고요. 제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명의 차명 계좌도 알아요. 친구 이름으로 만든 거.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제철이 손을 놓았어요. 뒤로 물러서며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저는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서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찾은 통장 목록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차명 계좌 의심되는 것도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49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숨겨도 다 보여요. 이서윤 변호사가 작게 웃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이 정도면 재산 은닉 시도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전부 분할 대상이에요. 숨겨도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통장 번호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3개, 신한은행 계좌 2개, 그리고 제철 친구, 김병수 명의 계좌 1개 총 6개였어요. 49년의 침묵이 이제 문장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와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통장 번호, 잔액, 거래 내역 요약. 이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재산 조회 신청할 수 있어요. 숨긴 재산 다 드러날 거예요. 정말이요? 네, 걱정 마세요. 법은 공정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기일까지 2주 남았어요. 그때까지 재산 목록 완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통장 찾으러 은행 간대요. 조심하세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기록은 변호사 손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고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철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어요.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에 찍힌 낯선 근저당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빚을 진 흔적이었습니다. 등기부에 찍힌 낯선 근저당, 누가, 언제? 49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이제야 드러나는 걸까요? 근저당을 발견한 다음 날 이서윤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2025년 4월 5일 오전 10시 등기소 민원실 창구 앞에 섰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30분쯤 기다렸습니다. 박명수님, 서류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요? 근저당이 5천만 원이에요. 2023년 9월에 설정됐네요. 채권자는 김병수요? 남편분 친구 맞죠? 네, 맞아요. 이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펜으로 날짜와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남편분이 빚 보증을 선 것 같아요. 아파트를 담보로요. 부인께 알리지 않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천만 원,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면 가능해요. 남편 단독 명의니까요. 그럼 저도 책임져야 해요? 아니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때 빚도 같이 정리되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재산 은닉 시도의 일환일 수 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복사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5천만 원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9년 동안 모은 돈이 제가 모르는 사이 빚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웃분들한테 진술서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의 폭력이나 외도 목격한 분 있으면 도움되어 찾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병원 진료 기록 더 있으면 챙겨오세요. 과거 상처도 증거가 돼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5층 501호 김영숙 씨 집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에요. 명순 씨, 웬일이에요? 영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김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요, 이혼하려고 해요.
김영숙 씨의 눈이 커졌어요. 차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제철 씨하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김영숙 씨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제철 씨가요? 네, 저를 밀쳤어요. 김영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명순 씨, 사실 저도 봤어요. 뭐요? 작년 여름쯤이었나 복도에서 제철 씨가 명순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거요.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때 얘기 좀 써줄 수 있어요? 진술서로요. 물론이죠. 제가 본 거 다 써줄게요. 김영숙 씨가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날짜와 시간, 상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20일쯤 저녁 8시경이었어요. 복도에서 제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 뭐 하냐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명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김영숙 씨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종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면 돼요? 네, 정말 고마워요. 김영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에도 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최재철 씨요? 기록 있죠. 최근 3개월만 볼까요? 모니터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나타났어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 새벽에 들어온 기록이 15번이었습니다. 이거 출력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명순 씨,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웃 진술서, 경비실 출입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이 쌓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진료 기록을 꺼냈어요. 1998년 가을, 손목 염자 2005년 봄, 타박상 2012년 겨울, 갈비뼈 금 모두 넘어져서 부딪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손끝으로 진료 기록을 쓰다듬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49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법원 가지 말라고요. 체면 구긴다고요. 그래서? 진우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서명했어요. 엄마 편에 서겠다고. 서류를 펼쳐봤어요. 증인 신청서였습니다. 진우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진우야, 엄마, 이제 그만 아파요. 제가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요. 엄마 진작 못 알아봐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진우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철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일 법원 가는 거 취소 안 할 거야? 안 해요. 제철이 한 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법정 가면 후회할 거야.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삶을 얻을 거예요. 제철이 비웃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제철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법정 가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2025년 4월 15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이에요. 서로 얘기하는 자리예요. 알아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차가웠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조정실 위치를 확인했어요. 3층 제2 조정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어요. 긴 의자들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2 조정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엉덩이에 닿는 촉감이 불편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명순 씨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어요. 진우와 미정, 그리고 서연이 걸어왔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서연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제철이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나이 든 남자 변호사가 함께 걸어왔어요. 제철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박명수님, 최재철님 들어오세요.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직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옆을 따라왔습니다. 조정실은 작았어요. 긴 탁자가 가운데 놓여 있었고 양쪽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조정위원이 탁자 끝에 앉았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왼쪽에 앉았고 제철은 오른쪽에 앉았어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봤습니다. 49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조정 사건이네요. 원고 박명수님, 피고 최재철님. 우선 양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원고는 49년간의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진단서와 이웃 진술서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제철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박명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손바닥에 보온병의 미열을 느꼈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49년 동안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5시마다 물을 끓이고 밥을 짓고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를 밀쳤어요. 갈비뼈가 금 같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빚을 지고 집에 근저당을 잡았어요. 49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제철이 탁자를 쳤어요. 쿵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최재철님,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명수님, 계속하세요. 사랑은 사라졌어요. 존중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철을 봤습니다. 최재철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철이 팔짱을 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렸어. 49년 동안.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말도 안 돼.
부인이 가사노동을 한 것도 기여분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제철이 비웃었습니다. 가사노동?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조정위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목록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시가 5억, 예금 1억 5천, 보험 5천 총 2억 5천입니다. 제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근저당 5천만 원. 이건 최재철님 단독으로 설정하신 거죠?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요. 부인 동의 받으셨나요? 제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박명수님, 재산 분할 요구하시나요? 네, 반반으로 나누고 싶어요. 제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번 돈인데. 앉으세요. 최재철님.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철이 다시 앉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반 분할입니다. 제철의 주먹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조정이 어려울 것 같네요. 재판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요? 제가 물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재판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제철을 봤어요. 49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49년의 끝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조정위원의 질문이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있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철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탁자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등, 굵어진 손가락 마디, 5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저는 1976년 6월 12일 21살에 결혼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49년 동안 최재철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어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새벽 5시마다 물을 끓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일 나갈 때 구두를 닦아줬고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어요. 제철이 눈을 피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9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여보도 당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야, 이것 좀 빨리 같은 말뿐이었어요. 조정위원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이서윤 변호사도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어요. 결혼이 원래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박명순이 아니라 그냥 최재철 아내, 진우 엄마로만 불렸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존중은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엔요. 그것도 언젠가부터 사라졌어요. 제철이 팔짱을 풀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 놓였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처음 밀친 건 10년 전이었어요. 2015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현관에서 저를 밀쳤어요. 벽에 부딪혀 어깨가 멍들었어요. 조정실이 고요했어요. 문 밖에서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있었어요. 말다툼이 생기면 밀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참았어요. 내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달 갈비뼈가 금 갔을 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70살이에요.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박명순으로 살고 싶어요. 문 밖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유리문 너머로 서연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정위원을 봤어요. 이혼해주세요, 제발요. 조정위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명수님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최재철님, 조정안 수락하시겠습니까? 이혼에 동의하시고 재산은 반반 분할하시겠습니까? 재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안 돼. 동의 못해.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요? 재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판사가 최종 판단합니다. 변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망치를 들어 탁자를 두드렸어요. 톡 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조정 불성립 재판 회부 조정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복도로 나오자 서연이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 괜찮아. 서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와 미정이 다가왔어요. 진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진우야 제철이 조정실에서 나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재판가도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재판은 언제쯤이에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뒤에요. 통지 오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와 유리문을 밀었어요. 바깥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이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네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봄볕이 따스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닿았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론 종결 선고 기일 고지 2주 후 오전 10시 49년의 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 다시 서울가정법원에 섰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제철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전해준 말로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집을 지켰어요. 49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낸 밤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밤마다 문소리에 깼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요함이 편안해졌습니다. 법원 3층 제1법정 앞에 앉았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 진우와 미정, 서연이 함께였습니다. 떨려요. 제가 작게 말했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정말요? 내 증거가 충분해요. 믿으세요. 복도 저쪽에서 제철이 나타났어요. 변호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고 양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제철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박명순, 최재철 이혼 사건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판사석이 앞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에 긴 의자가 있었고 뒤쪽에 방청석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 의자에 앉았고 제철은 오른쪽에 앉았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전원기립법원 직원이 말했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착석하세요. 판사가 앉았고 우리도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명순, 최재철 이혼 사건입니다. 양측 최종 변론 들었고 증거도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주문원고 박명순과 피고 최재철은 이혼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2분의 1을 지급할 것. 아파트 방화동 소재, 예금, 보험을 합산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것. 제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피고 착석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철이 다시 앉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배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박명순님, 49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합니다. 원고의 가사노동은 금전적 기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원고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탁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선고 종료.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순 씨,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이서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쪽 방청석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서연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미정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뒤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철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제철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건넸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뜻밖의 가벼웠어요.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엄마가 용감하셨어요. 저는 진우를 안았어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법원 유리문을 밀었어요. 바깥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거리는 북적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봄꽃이 거리를 따라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집 보러 가요. 햇빛 잘 드는 대로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햇빛 잘 드는 집으로. 네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서연이 제 손을 잡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판결문이 가방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어요. 49년의 무게가 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습니다. 이혼을 허가한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판결문이 제 손에 얹혔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뜻밖의 가벼웠어요. 법원 유리문을 밀자 바깥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집 보러 가요. 햇빛 잘 드는 대로 이제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요? 2025년 5월 15일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알람 시계가 조용히 울렸어요. 손을 뻗어 끄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전셋집이었어요. 강서구 등촌동 2층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미정이 찾아준 곳이었어요. 남양이라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그리고 49년 동안 모아온 수첩과 서류들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작은 부엌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싱크대가 반짝였고 가스레인지가 새 것처럼 빛났어요. 새 보온병을 꺼냈어요. 미정이 이사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하얀색 보온병에 분홍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물을 받아주전자에 넣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부글부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49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끓이지 못했던 물 혼잣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었어요. 주전자를 들어 보온병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손잡이가 따뜻했어요. 보온병 뚜껑을 닫고 식탁에 놓았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5시 30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제철 밥을 짓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제 차를 마실 거예요. 찬장에서 찻잔을 꺼냈어요. 하얀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물을 따랐고 녹차 티백을 넣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어요. 달콤한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하나둘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갈게요. 숙제 도와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우리 공주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놓을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차를 마셨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숙제할 때 쓸 책상이었어요.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새로 산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하늘색이었고 아직 한 줄도 적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첫날 간단한 한 줄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시계를 봤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깨우지 않았죠? 출근 전에 잠깐 들렀어요. 미정아, 이렇게 일찍 어머니 혼자 계실까 봐요. 빵이랑 우유 사왔어요. 미정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닐봉지를 식탁에 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걱정 마,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편해. 미정이 웃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빵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우유를 컵에 따라 식탁에 놓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고마워, 미정아. 너 때문에 힘이 나. 미정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금방 올게요. 알았어. 잘 다녀와. 미정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빵을 먹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다시 읽었어요. 원고 박명순과 피고 최재철은 이혼한다. 문장이 또렷했어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리됐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창가로 흘러갔어요. 하얗게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자유의 냄새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진우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서연이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엄마가 저녁 준비할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사갈게요. 엄마는 쉬세요. 저는 웃었어요. 아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저도 달라진 걸지도 몰라요. 보온병을 들어 다시 차를 따랐어요. 김이 피어올랐고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오늘은 내 삶의 첫날. 주전자 김이 창가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자유의 냄새였어요. 49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박명순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